네, 반갑습니다. 정윤수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제 5차 보수교육에 쭉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넉넉하고 또 여러 번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면 제가 내용을 좀 더 디테일 아주 깊게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또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그러나 2시 반 전에 저희 특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제 여러분들을 또 뵙고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한두 말씀 드리고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을지 몰라서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 용어로 그런 말이 있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어.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여 분 이상이 지금 참여를 이제 하게 되실 텐데 지금은 한 150분 가량 들어오셨고 각급 P급부터 여러 급수의 지도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현재 활동하시는 영역도 매우 다양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프로 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각급의 운동부에서 또 학교에서 또 클럽에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수업을 함께 하고 계셔서 저는 어떤 특정한 분야라기보다는 지금 21세기의 스포츠가 특히 축구가 굉장히 새로운 격동과 변화의 시기에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다양한 어떤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스포츠의 미학적인 새로운 관점을 좀 그래도 이렇게 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인문학적 성찰, 인문학적 상상력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저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 신문 칼럼을 통해서 축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나름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부족하나마 2004년, 5년, 6년 이럴 때는 지역 K리그에서 나름 해설도 해봤는데 해설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차범근, 허정무 감독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축구와 스포츠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행위가 너무 스포츠적인 기술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다 싶어서 저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연구와 글을 15년 이상 이렇게 쓰게 됐었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옵사이드라는 칼럼을 쭉 써왔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의미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가에서 이제 설치하고 추진했었던 스포츠 혁신위원회 활동을 좀 한 적이 있고 축구와 관련해서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제 그 발전위원회 몇 기마다 하는 건데 그 기수별 활동이 이제 다 종료돼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몇 해 전에 허정무 당시 부회장님이셨는데 발전위원장으로 모시고 여러 축구계에 안팎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국 축구 또 좁게는 한국 프로축구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배우고 또 나름 의견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 축구 하시는 분들, 코치 지도자분들이 갑자기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갑자기 문학을 읽고 갑자기 철학을 공부하고 갑자기 역사학, 교양 역사 도서를 읽고 뭐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문학적 상상력은 어떤 학문으로서 인문학을 배우자 이런 뜻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라는 이 행위를 그동안에는 너무 체육 내재적인 걸로만 봤었는데 이것을 역사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스포츠가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또 축구라는 문화가 있다면 나라마다 다르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재반 상황마다 다른데 이것을 지도자라면 다른 영역의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도자라면 이 축구가 지역에서 또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을 테고 프로축구 선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기능적이고 재능적이고 기술적인 전술적인 그런 공부가 기본이겠죠. 그래서 많은 보수교육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더불어
앞으로 스포츠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우리나라 축구가 그동안의 관점이나 패러다임과는 좀 다른 관점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데 이럴 때 축구와 사회, 축구와 지역 문화, 축구와 새로운 어떤 교육 이런 것이 좀 결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구 지도자가 알아야 될 인문학적 상상력 이렇게 제목으로 놓이게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서 그리고 그래도 인문학적 상상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책도 한두 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에서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추후에 메모하시거나 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책들을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사람의 문화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에 보면 발리의 닭싸움이라는 아주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발리라는 우리가 이제 관광이나 휴양을 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관광지로 여기지만 한편 제주도 분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제주도라는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살아왔겠죠. 그것처럼 발리라는 곳도 우리한테는 관광지고 여러 휴양하기 좋은 곳이지만 발리 사람들은 아주 힘겨운 삶을 힘겨운 시련의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우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었고 호주의 지배도 받았었고 일본이 전쟁이 일으켰을 때는 일본 휘하에 있기도 했고 나중에 미국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발리라는 독립적인 그런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닭싸움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학자는 현대 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매우 여러 가지 요소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사회적 행위가 한 공동체, 한 지역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일산에서 상암을 왔다가 이제 저녁에 저 충북 제천으로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분들도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 마을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일정하게 그 틀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부족 사회를 연구함으로써 부족 사회 그 자체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행위를 통해서 인류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인류가 하고 있는 중요한 행위 중에 그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농업사회, 전통사회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발리를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닭싸움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투계, 투견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고 저도 당연히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그런 투견이나 투계 저는 또 뭐 어느 영남 지역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소싸움을 전통놀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박한 소를 이렇게 막 싸움시키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수백 년 동안 저렇게 닭싸움을 해왔어요. 왜 해왔냐 보니까 화면에 보이시죠? 인간과 짐승, 선과 악, 자기 자아와 욕망, 에고와 이드가 자아와 욕망인데요. 그리고 잔인성 또는 폭력성 또는 상징성 이 모든 것이 발리 사람들의 닭싸움에 농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닭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닭을 가지고 가서 백숙을 끓여 먹는 거죠.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러면 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밑에 보시다시피 진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닭싸움에서 졌을 뿐인데 그렇다면 이 닭싸움에는 단지 닭이 싸운 게 아니라 인간이 싸운 거고 그 지역이 싸운 거고 집단이 싸운 거겠죠. 닭싸움 안에 모든 상징, 모든 욕망, 모든 권력적이든 개인적이든 지역 공동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정서적 욕망들이 그 닭싸움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닭싸움을 한다. 그럼 발리 사람들이 닭싸움을 저렇게 하니까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제 우리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셨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축구의 현장에서 느꼈다시피 승패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어쩌면 단순한 공놀이처럼 보여도 그것이 개인의 명예, 학교의 명예, 팀의 명예, 지역의 명예, 나아가서는 국가의 명예까지도 다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 같으면 우리가 손쉽게 야구나 농구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야구, 스모 떠올릴 수가 있고요. 우리 축구, 야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하계의 종목에서는 뭐 겨울에는 또 농구, 배구가 떠올려지겠죠. 유럽 하면 축구. 이 모든 것이 발리 사람들이 닭싸움에 집중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해. 왜 스포츠에 그 많은 열정과 정서와 욕망과 상징들이 응축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몸으로 체화하고 또 현장에서 다 느끼시는 거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문화의 해석이라는 책에 있는 발리의 닭싸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열망이 축구장에서도 똑같은 것이죠. 썬더랜드 팀들이 팬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이 썬더랜드 팬들이 허공 중에 떠오르는 공을 보고 있는데 그 공이 쓱 지나가겠죠. 물론 0.1초 만에. 그러나 이 눈빛, 이 열망, 지금 이 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이 썬더랜드 팬들의 이 얼굴 표정은 그것이 단순히 공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 이상일 겁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의 모든 현장에서 국가대표 경기에서나 아니면 지역의 프로리그나 또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지금 여름철에 그 강원도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경기가 쭉 전개됐는데 그때마다 그 공 하나에 개인적인 열망과 집단의 열망이 다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스포츠는 단순하지 않다. 그저 공놀이가 아니다. 역사요, 문화요, 그 지역의 어떤 그 가치가 응축되어 있는 행위가 바로 스포츠다. 저는 이 전제로부터 우리가 그 많은 생각을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면은 바로 그런 열광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잘 아시죠? 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보카 주니어스 팀의 그 골대 뒤인데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저렇게 올라가서 저희 마라도나가 뛰었던 뭐 저 현장만 저렇겠습니까? 뭐 저건 좀 안전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발리의 닭싸움이 그렇듯이 어느 나라든지 5대양 6대주의 축구가 얼마나 강렬한 열망을 응축하고 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몸으로 다 체화하시고 계신 거지만 이런 열광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놀이, 유희, 스포츠 이런 것이 그저 단순한 어떤 그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서 한 시대의 역사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의 강의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같은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가진 책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대표적인 문화사가라 그럴까요? 문명 연구자인 호이징하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죠. 호모 사피엔스. 일반적인 동물보다도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고대에서 중세로 그리고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과학은 굉장히 발달했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다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모 파베르, 뭔가 만드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개나 또 뭐 벌이나 벌집 보면 굉장히 육각형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동물이 뭔가를 만들지만 인간이 훨씬 더 고등하게 만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뜻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인간의 만드는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물보다 인간이 더 뛰어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점점점 발달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은 놀이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아 놀자 그러면 뭐 우르르 나가서 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유희와 놀이의 본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우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인간의 다양한 행위에 놀이적인 요소,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다. 꼭 스포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주식시장, 게임에 아주 냉혹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정치의 세계, 다수결이라든지 표결이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택하거나 또는 그것이 민주주의에 관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이 헌법에 쓰여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뭐 지옥 탈출 같은 놀이를 한다고 할 때 그걸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높은 수준에서 고도화되어 있는 스포츠라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이 매우 세련되고 정교한 제도 위에서 아주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도의 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스포츠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가 지금 500여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놀이들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페테르 브리헬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1490년, 1510년 아마 그 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처의 한 풍경인데요. 일일이 누가 세워봤다고 합니다. 여기는 70여 가지의 놀이들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놀이도 있고, 뭐 굴렁쇠 같은 거 돌리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어릴 때 다 해봤던 놀이 같아요. 말뚝박기 같은 것도 있고, 술래잡기도 있고, 동그란 구슬을 뭐 던지거나 이런 것도 있네요. 말타기 기본적으로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거지만 뭐 인류 곳곳에서 멕시코든 대한민국이든 대만이든 어디서나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다 저렇게 비슷한 놀이를 해왔겠죠. 근데 멀리서 지금 우리가 그림 원판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좀 멀리 인간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 조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놀이라는 게 인간을 즐겁게 하고 다채롭게 하고 자기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스포츠다. 이렇게 놀이이자 스포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만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 그림을 좀 확대해 봤어요. 어디를 확대해 봤냐면 이 큰 그림에서 우측 하단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말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확대를 이렇게 해보니까 좀 전에 넓게 조금 멀리서 본 그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거의 잃고 지금 술병 들고 뭐 어느 방향도 없이 막 걸어가는 것 같고 술에 취해서. 그리고 6명이 한 사람을 널빤지 위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놀이 그렇게 붙들린 사람은 제발 멈춰달라고 하는 듯한 그런 우리가 카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단순한 그림은 뭐냐 하면 우선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해보면 뭐냐. 이 500여 년 전에 옛날 구교, 그 옛날 카톨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십자군 전쟁, 패스트, 마녀사냥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카톨릭의 오래된 교리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벗어나서 농촌이 아니라 도시로, 도시에서 또 다양한 문화로, 그리고 새로운 종교개혁, 뭐 이런 일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의 뜻은 인간은 고된 노동을 하거나 이런 걸 마치고 나면 이렇게 즐겁게 한 번은 놀 수 있다, 놀아도 된다, 이런 그 취지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노는데 빠져버리면 이렇게 정신을 잃고 괴롭히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조금 계율화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서양 미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 스포츠에다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스포츠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우린 어려서부터 이렇게 즐겁게 놀고자 합니다. 막 놀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만 놀아라, 이제 공부하고 씻고 자야지, 이렇게 규제가 되게 되죠. 우린 중고등학교 때 마음껏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막 놀고, 지금 지도자분들은 이미 그때 뛰어난 신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고도의 그 능력으로 이제 직업 선수의 길을 아마 모색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축구 재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막 뛰어다니는 거죠. 뛰어다니다 보면 이런 풍경이겠죠. 그래서 더 축구하고 싶은데 종이 울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나 그 교과목 선생님이 야,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그만 놀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 놀아라. 너무 놀면 정신 잃게 된다. 공부할 거 해야지.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렇죠. 스포츠는 이게 일주일 동안 그 월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리프레쉬, 재충전 이런 걸로 본인이 자전거를 타든지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프로축구 경기를 보러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죠. 월요일 되면 다시 일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만 놀아, 씻고 자야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그만 놀아, 공부할 시간이야. 또 나중에 성년이 돼서는 뭐 주말에 잠깐 그렇게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스포츠가 이해되어 왔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주장에. 스포츠는 일상을 잘 살려고 주말에 즐겨보는 정도가 아니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미학이 있고 그 자체로 역사가 있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긴다, 스포츠를 하러 간다, 또는 직접 자기가 고도의 수준이나 재능이 없기 때문에 프로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의미를 발산하고 찾아내서 확산해야 되는 것이지 일 더 잘하려고 스포츠 잠깐 보러 간다. 스포츠는 여가행위다. 스포츠는 비일상이다. 이렇게 스포츠가 제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스포츠를 할 수는 없죠. 우리 지도자분들은 일상적으로 이것이 직업이 됐고 이것이 본인들의 아름답고 아주 소중한 일상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를 월에서 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 잠깐 쉬는 정도. 이러다 보니까 자꾸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서의 스포츠가 여가거리, 즐길거리, 쉴거리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갔으면 좋겠어요. 여가 문화가 없고 쉬는 시간도 없었던 20세기 후반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K리그 보러 가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됐지만 21세기에는 그것과 그것을 분리해서 일하는 건 일하는 거고 주중에 수요일 날 오후에 또는 주말에 K리그를 응원하러 가는 것은 내가 인간이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배터리 방전된 거 충전하러 무슨 콘센트 끼러 그 K리그 가는 게 아니라 K리그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휴식 시간, 즐길 거리, 여가 선용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 이상으로 축구 경기장에 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틀을 깨야 된다. 스포츠에는 어마어마한 욕망과 가치와 의미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재충전하러 온다.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한번 쉬러 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5일이지만 5일 동안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주말에 축구장 가는 게 이게 인생의 목표인 거야. 거기에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막 펑펑 터지겠죠. 팝콘처럼. 그러지 않고 자꾸 가족 나들이 시간, 여가 선용 시간, 시간이 비면 오면 재미있는 곳 이런 식으로 축구나 스포츠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막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자꾸 더 생산되지 않고 더 터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터트려야 되고 더 열렬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 그 자체, 스포츠 그 자체에 의미와 가치와 미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짜릿하게, 그것을 강렬하게 느껴보고 즐기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는 것이 이제는 21세기의 축구 문화, 21세기의 국가대표, 21세기의 K리그, 21세기의 일상적인 축구 문화가 되어야 된다. 20세기 말처럼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축구 잠깐 보러 가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일탈이라고 그 아랫줄에 써놨지만 이 일탈은 뭐 범죄를 저지른다, 뭐 제도 바깥으로 뛰쳐나간다, 정해진 규칙을 어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죠. 그러니까 비축구인, 일반적인 사람들 일상 속을 살다가 국가대표 경기나 K리그 경기를 보러 가서 한순간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주 해방감을 느끼는 일탈의 즐거움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누구를 때린다, 방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국내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는데 금세 떠올리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메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메시.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뭐 우리도 수많은 더 가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만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메시라는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규칙을 어기는 경우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다 보니까 반칙을 할 때도 있고 잘못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막 거친 행동이나 헛슬 플레이나 아니면 야유나 상대방 선수에 대한 어떤 그 교묘한 반칙이나 이런 것은 제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했겠지만 우리가 보는 메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는 축구에서 정해놓은 모든 규칙을 잘 지킵니다. 누구보다 잘 지켜요. 아주 해코지에 가까운 그런 반칙도 하지 않아요. 잘 지키는데 자유로운, 그 규칙 안에서 비범한, 그 규칙을 지키는데 그 규칙을 초월한 그런 경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축구 팬들이 신계, 인간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제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이 무질서한 인간의 뭐 욕망과 난장판과 같은 사회 속에서 스포츠 현장을 가보면 축구든 다른 종목이든 모든 종목에 상관없이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레슬링의 그레코로만형 경기 같은 걸 보면 신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부위를 건드리면 그거 자체가 반칙이 되기 때문에 두 선수가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구 뭐 당연하죠. 수많은 엄정한 규칙들 속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면서 자유롭고자 하는, 그 규칙을 지키면서 골을 넣고자 하는, 거기서 엄청난 가치가 발산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스포츠가 아름다우냐, 특히 축구가 왜 아름다우냐고 누군가 저에게 또는 여러 지도자 선생님들께 누군가 묻는다면 보라 이거예요. 우리 선수들 다들 규칙을 지켜.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는 그 노력과 더불어서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혹은 초월해서 인간의 엄청난 비범한 능력과 자유로운 의지가 저렇게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데 이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도로교통법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매너라는 게 있는데 뭐 빨리 가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차가 싹 들어와서 싹 추월하고 이렇게 하면 운전 잘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한테 방해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어기지 않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싹싹 그래서 본인 볼일 때문에 쭉 빠져나가는 차를 보면 운전 잘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속 안 하면 뭐 안 한다는 전제 아래. 스포츠가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질서, 또 한반도의 이 긴장, 또 한국 사회의 불안과 갈등, 수많은 반칙들, 규칙 어기기를 뭐 여사롭게 여기는 이런 욕망의 난장판 속에서 선수들은, 그리고 우리 지도자분들은 일단 규칙을 지키라 이거예요. 반칙하지 말고, 짬짬이 하지 말고, 승부조작하지 말고, 모든 것에 정해진 룰을 지키는데 그 룰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이런 고결한 행위가 인류의 여러 행위 중에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저는 거의 종교적인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바로 이 스포츠, 특히 축구, 몸과 몸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 속에서도 일정한 범퍼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찾아나가는, 그 자유라는 건 물론 득점이고 승리겠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라라고 강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응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도 행위 과정에서 또는 우리가 이따금씩 불미스럽게 사회면에 등장하는 스포츠의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 제가 일일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지도자분들이 다들 아실 그런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책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메모 잠깐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스포츠와 문명화, 어떻게 중세시대까지의 야만적인 놀이가 근현대의 문명적인 스포츠로 변화 발전했는가. 왼쪽의 책입니다. 오른쪽의 책은 우리는 왜 스포츠를 그토록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스포츠는 절묘한 타이밍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아요. 내가 원할 때 공이 제대로 패스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은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 정말 누가 나를 좀 격려도 해주고 누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하면 내가 한 걸음 더 발전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또 내가 지도자로서 우리 학생 선수들이나 현역 선수들한테 내가 잘 패스를 해야 되겠죠. 지도 편달도 하고 또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도 되고. 근데 그게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보면, 거기서 골이 나는 장면을 보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가. 정확한 패스, 정확한 슛, 정확한 크로스, 이런 그 찰나에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의 적절한 그 최고의 순간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배구로 치면 서브나 토스가 너무 좋아서 스파이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주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 배구 선수들의 그 파워풀한 이 스파이크에 열광하는 그 타격감에 열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타이밍을 선수들이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패스?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인생은 고되고 힘든데, 스포츠에서는 그 최고의 타이밍을 추구하는 그 세계다 보니까 우리가 열광을 하는 거죠. 적절한 때에 터지는 적시타. 그래서 2루에 있는 선행주자가 슬라이딩 홈인할 때 우리가 막 박수를 치는 것은 그 찰나의 순간에 가치 있는 타이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매혹과 열광이라는 책에서 좀 보시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또 축구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국내 최고 수준의 이제 축구 지도자로서 이미 교육을 다 받으셨고 자격증도 획득하셨고 이제 보수 교육을 받는 이런 차원이시기 때문에 두 책이 기술적으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책은 기술 전문서는 전혀 아니니까요. 테크니컬 리포트가 아니니까. 그러나 인간은 왜 축구를 하는가? 데스몬드 모리스의 축구 종족. 그리고 축구라는 그 미학 그 자체, 페널티킥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가? 옵사이드는 왜 만들어졌는가? 왜 터치라인에서 킥인을 안 하고 스로우인을 통해서 경기를 재개하는가? 그러한 제약과 한계들은 축구를 왜 더 아름답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더
체계적으로 보시고자 하신다면 축구 종족 그리고 축구란 무엇인가라는 두 책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전 세계로 월드컵이 만들어지고 또 각급의 또 유럽이나 남미나 또 우리나라 같이 프로 리그가 창설되고 그래서 길게는 150년, 짧아도 3, 40년 이상 이 축구가 현대 세계의 다른 여러 사회적 행위와 더불어서 왜 인류가 이토록 100여 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문화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축구의 세계사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남미하고 만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미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남미의 우루과이라는 나라하고 우리 월드컵에서 또 마주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루과이 그러면 아르헨티나, 브라질보다는 좀 한 칸 아래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감히 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 축구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가전이나 아니면 여러 매치 가운데서 우루과이 팀과 맞붙게 됐다. 그럼 우루과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팀 전력 분석하느라고 그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우루과이 원정이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밤에 우루과이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밤에 이제 우리가 자기 전에 내일 만날 친구들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렇게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력 분석은 다 끝났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맞상대지만 우루과이든 이집트든 멕시코든 아이슬란드든 영국이든 축구로 함께 살아가는 동업자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 어떤 꿈을 꾸고 있냐 이거야. 우리 이기려고 오고 있지만 우리가 져줄 수는 없죠. 경기는 공정하고 팽팽한 거니까. 그렇지만 저 친구들은 비행기 25시간 타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어떤 열망과 꿈을 갖고 올까. 그 눈빛 하나하나가 비록 맞상대지만 동업자로서 이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축구의 세계사 같은 책을 통해서 이 나라는, 이 팀은, 이집트는, 가나는, 콜롬비아는 이런 역사 속에서 축구라는 걸 이토록 열광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전력 증강에는 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우루과이의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남미 축구에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최고는 우루과이다 이거예요. 왜냐? 다른 나라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응애 응애 하고 이렇게 울고 태어나는데 우루과이 아이들은 꼴 하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겠지만 우루과이의 위대한 소설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사람의 칼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루과이 애들이 왜 그렇게 꼴 하고 태어나겠어요? 다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농담에서 우루과이 축구의 역사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 우루과이 소설가의 엄청난 자부심을 저는 느끼는 겁니다. 우루과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 꼴 하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바로 그런 각 나라들만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축구는 어떤 열망이었는가 이런 거를 보시기 위해서 축구의 세계사 그리고 축구 철학의 역사 이 책도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봤던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사람의 칼럼이 왼쪽에 있고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막 우리 FC 서울, 뭐 수원 삼성, 포항 스틸러스, 전남 드래곤스 다 이렇게 우리 엠블럼을 만들지 않습니까? 엠블럼에 그냥 뭐 포항이니까 뭐 용광로 하나 세우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하는데 이거는 아주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이렇게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이 책들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어제 만약에 브라이튼이라는 팀이 무슨 경기를 했다. 이 브라이튼은 이렇게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고 뭐 그 이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었기 때문에 맨유를 거쳐서 토트넘으로 우리는 10여 년 동안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뛰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첼시나 리버풀을 이렇게 열광하나. 오늘은 리버풀의 상대팀 브라이튼, 오늘은 첼시의 상대팀 스완지, 이런 팀을 내가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막 해보고 저런 책을 살펴봤더니 맨유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첼시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역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잉글랜드에 가서 뛸 수도 있겠고 지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한국 한반도에서 축구를 할 거 아닙니까? 유럽 축구 엠블럼 사전이 나왔어요. 저걸 보면 각 팀의 역사와 문화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있냐 이거예요. 한국 축구 엠블럼 사전이 나올 만한 수준에 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엠블럼은 정말 수많은 역사와 문화와 기호를 응축한 엠블럼이냐.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맨날 꼴찌만 하니까 그냥 축구팀을 매각해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지자체장이 선언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겨우 가꿔왔는데, 축구 지도자분들 또 선수들 그 잔디구장을 땀으로 다 적셔왔잖아요. 옛날에 요한 크루이프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축구장에 잔디가 젖어 있다면 그것은 그날 경기 잘하라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가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쓰러지면서 묻어있는 땀방울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분들과 우리 선수들이 30몇 년 동안 전국의 K리그 경기장을, 그 잔디를 땀으로 다 적시고 흥건하게 만들고 지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특정 기업이 야 연고지 옮겨, 어떤 특정 지자체장이 야 구단 매각해버려, 그러면 이 선수들의 생존은 물론 축구 문화 그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이런 속에서 저 책의 제목에 한국 축구 엠블럼 사전이 언젠간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축적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는 좀 필요하다. 우리 축구협회가 해야 될 일이고 프로축구 연맹이 해야 될 일이고 각 구단의 프런트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도자분들도 함께 이것을 좀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 지도자분들과 지도하시는 선수들이 그 잔디에 흥건하게 땀방울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로 기록되고 지역의 문화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축구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 제가 썼던 책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스펙이라는 말이 그 리스펙이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으로 캠페인이 지금 유럽 축구 연맹에서 한 10여 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축구는 가치 있고 스포츠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은 인문 사회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때 사람들이 스포츠를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와 축구를 더욱더 강렬한 애착을 가지고 다른 사회적 행위 이상으로 의미 있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단순히 국위선양, 여가선용, 가족나들이 이런 걸로는 더 이상 관중이 들어오지 않는다. 축구 그 자체가 매력적이고 거기서 많은 가치들이 외재적인 가치, 국가주의, 승리주의, 우리 학교 1등, 우리 회사 1등 이런 것이 축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구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 축구에서 이루어지는 패스워크의 공동체 정신, 축구에서 빚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의식이 이게 팝콘처럼 터져나가야 되는 거지. 한국 사회의 외재적인 요소, 지역 갈등이나 국가주의나 승리지상주의나 이기면 그만이지 무슨 인권이고 문화냐 이런 것이 이 축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팝콘처럼 터져서 사회를 더욱더 자유롭고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인문학적,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가로운 소리냐. 내일 당장 경기에서 지면 이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축구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중에 비축구적인 영역은 정규직이 많은데 축구 그 자체의 영역은 대개 스포츠의 고유한 특성상 계약직이거나 또는 성적에 따라서 정해진 계약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인문학적 상상력이고 무슨 뭐 사회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지도자분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충분히 존중하고 그럼에도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또 지도자분들은 지도자의 차원에서 우리가 저도 이제 비슷한 연배라고 본다면 우리가 20세기 중후반에 스포츠를 받아들이고 스포츠의 가치를 가졌던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난 거죠. 그럼 지금 12살, 15살, 17살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로 이 친구들의 축구의 미래, 직업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가? 사실 어렵잖아요. 재계약하기도 어렵고 수많은 이해와 이권이 막 긴장 속에 축구장으로 몰입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학부모님들의 과한 그런 것 때문에 지도자분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저는 20세기 말에 형성된 스포츠에 대한 관념이 21세기에 오도록 변하지 않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에 뭐 고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그런 현실의 많은 문제는 해결되어 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화면에 리스펙트라는 말을 띄워놓은 겁니다. 유럽 축구연맹에서 리스펙이라는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끼리 심판 또 여기 보면 구단 경영이나 전문 그런 비축구 전문가도 있고요. 심판도 있고 호날두 선수도 있고 또 여성 선수 피부색이 서로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축구 내에서 서로 룰도 지키고 서로 존중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우리 지도자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에서는 사회의 각종 일그러진 감정,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감정과 행위들이 종종 축구장 안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는 그것을 레이시즘으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No to racism. 우리는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바로 그저께만 해도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주의적인 제스처를 한 잉글랜드의 팬이 무기한 그 축구장 출입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다 No to Racism이라는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인종주의가 좀 유럽처럼 유럽의 어떤 축구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정말 폭력 양상이 너무 격렬하고 2016년 프랑스에서 열렸던 마르세유에서 열렸던 잉글랜드 대 러시아의 유로 2016 조별 리그는 경기장 안에서도 거친 경기가 펼쳐졌지만 경기장 바깥에서는 아예 작전하고 패싸움을 하러 온 잉글랜드와 러시아의 울트라스 클럽들이 수백 명이 시가전을 벌이면서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 No to Racism 이것이 굉장히 절박한 과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직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축구장, 우리의 스포츠 현장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닌 이유가 뭘까? 우리 사회에는 혐오와 차별이나 인종주의가 없어서일까? 있죠. 네. 농구 선수를 라거나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기아에서. 그러나 라거나 선수가 플레이할 때마다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 라거나 선수 한국인인데 말이죠.
있죠. 있는데 왜 유럽만큼 아니냐? 유럽은 축구장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열광의 장소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 그럴까요? 축구장이 사회적 감정을 쏟아내는 장으로 거기까지 축구 문화가, 축구 산업이, 축구 흥행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감정을 가지고 축구장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편 다행인 거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 뭐 승리지상주의, 우리가 인종주의가 없을 뿐 인종주의와는 좀 결이 다른 나쁜 감정들도 우리 축구 문화, 축구장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분들이 항상 의식하시면서 양쪽 팬들이 왜 싸우나, 팬들이 요구하는 건 언제나 타당한 것인가, 우리 지도자의 인권이나 선수들의 그 개인적인 보호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좀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구단에서 고쳐야 되고 연맹이나 협회에서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엊그제 독일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좋은 칼럼을 네이버에 수록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뭐냐 하면, 독일에서 와서 뛰다 보니 인종차별을 많이 겪고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축구할 때 인종차별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사실은 자세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은 인종차별이구나라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남미에서 온 선수, 동구권에서 온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본인은 이렇게 친해지려고 한 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나 왜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우리 많이 해왔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성 선수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용병이라는 말 쓰지 말자. 용병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가치나 의미나 조국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돈 많이 주는 곳에 가가지고 무조건 총 쏘는 애들을 용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뜻으로 외국인 선수들을 용병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만 주면 뛰고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철저한 계약 관계에서 왔다 가는 거지만, 그러나 용병 선수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K리그에는, 우리 구단에는, 우리 지역에는 아무런 애정도 관심도 없는, 그저 돈만 주면 뛰는 선수,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된다. 외국인 선수라는 적절한 말이 있는데 왜 방송에서나, 왜 지도자들이나, 왜 특히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이 용병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느냐.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재성 선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독일에서 뛰다 보니까 자기를 하나의 동료로서, 물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왔지만 우리 동료다 이렇게 안아주는 선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용병이라는 인식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너무 위축되고 불쾌했다 이거예요. 우리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은 안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 말 하나라도 고쳐나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도 있고 콩테 감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No to Racism, 우리는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침을 우리는 인종주의만이 아니라 다른 말로도 많이 바꿔보시죠. 뭐.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 스포츠의 여러 문제들 해결해 가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 축구가 다양한 부분이 있고, 여기 지도자분들도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지도자분도 계시고, 여러 각급의 또 지도자의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비디오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장차 이제 전문성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프로축구라는 관점에서 그 여러 가지를 아우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가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그 축구장에 가면 동상들이 앞에 서 있어요. 웸블리 구장에 가면 바비 무어가 이렇게 서 있고, 풀엄에 가면 바비 롭슨 감독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뉴카슬인데요. 뉴카슬에 가면 또 바비 롭슨이 여기 감독이었기 때문에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아스널에 가면 베르캄프도 있고, 띠에리 앙리 선수도 있고,
그 레전드들이죠. 그 소속 구단에. 맨체스터에 가면 뭐 아시다시피 60년대에 조지 베스트, 로우, 바비 찰튼 이런 그 트리니티라고 해서 60년대를 최고로 이끌었던 선수들도 있고요. 그 시대에 감독을 했던 맷 버스비의 동상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 30년 이상 동상을 안 만들다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 퇴임할 때 저렇게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이들은 자신들의 팀을 이끌어왔던 선수나 감독들을 기억하는구나. 기념을 떠나서 기억. 이 구단이, 이 팀이 어떤 선수와 어떤 감독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그 시절에 얽혀있던 수많은 고통과 쓰라림이 다 배어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구단에 이렇게 구장에 이렇게 가면 아직 우리가 프로축구 역사, 프로축구만 이렇게 좁혀서 보면 프로축구 30년 역사가 이제 40년 역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속에서 7, 80 이렇게 넘어가신 이런 한국 축구의 원로분들이 다 프로축구에서 초창기 감독들 다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고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기억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썬더랜드라는 곳입니다. 우리 기성용 선수, 지동원 선수가 과거에 뛰었었는데 여기 가보면 물론 여기에 레전드나 감독들 동상도 있지만 이런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감독이나 선수는 아니죠. 한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상 모습만 봐도 열심히 노동을 하는 썬더랜드의 주민 가족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철광과 탄광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온 사람들이 축구가 유일한 즐거움이고 희망인 것이죠. 근데 한때 1980년대에 영국 사회가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지역 일대가 실업 사태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영화로 보셨다면 풀 몬티나 빌리 엘리어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 다 이때의 이 지역 사람들, 썬더랜드라든지 위건이라든지 리즈라든지 블랙번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당시 영국의 그 마가렛 대처라는 정치인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모질게 했어요. 모질게.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 영국의 축구 팬들은 마가렛 대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가렛 대처라는 분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오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의 열광, 축구의 집합적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뭐 제가 우리나라 정치도 분간하기 어려운데 영국 정치를 분간하긴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렛 대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했던 축구에 대한 혐오가 좀 심했던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심심하면 구단 매각한다, 없애버린다, 뭐 맨날 꼴찌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정치를 잘하는지 몰라도 축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마가렛 대처는 그 유명한 힐스보로 참사라는 비극이 발생했을 때도 그것의 진상조사나 또 명예회복 이런 걸 하기보다는 축구 팬들을 모욕하고 술이나 처먹고 그 축구장에 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아주 미디어로 모욕을 했던 그런 정치인이었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면 뭐 이런저런 일로 선수들이 추모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 잔디 관리하셨던 바비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또 추모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추모를 하고 그랬었어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러면 마가렛 대처라는 우리도 알고 있는 영국 최고의 그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분이 서거했을 때 영국 축구협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각급 축구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마가렛 대처의 죽음은 슬픈 일이고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지만 그는 축구장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전 지역의 축구장에서 마가렛 대처를 추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축구종과 영국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축구가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강하게 맺어져 있었는가. 지금 이 장면들 보시죠. 축구 유니폼, 썬더랜드 유니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힘겨운 삶을 이겨나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축구장에 가면 저 오른쪽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탄광갱도에서 힘들게 일했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축구 구단이. 그런데 이분들을 모욕한다 이거지.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썬더랜드 팬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축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지역에서 축구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의 일을 극복해야 된다. 첫 번째, 각 지역의 구단, 이건 구단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지도자분들이 꼭 그것을 엄수할 필요는 없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연말에 연탄 나르기 이런 일회적인 자원봉사로는 이런 끈끈한 이런 맺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지역사회가 어떤 문화와 가치와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애착을 갖고 뛸 때 한 번 뛰더라도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여러 여건으로 어렵죠. 가령 강원FC 선수라고 한다면 강릉, 원주, 춘천이 어떤 면에서는 새 연고지인데 새 도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연고지예요. 그러니까 강원 FC 선수들은 춘천의 사랑을 쏟기가, 원주의 사랑을 온전히 쏟기가, 강릉에 완전히 사랑을 쏟기가 힘들죠.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뭐 어마어마한 팀이 됐지만 전라북도 얼마나 넓습니까? 전주까지 오기 힘든 지역도 있어요. 전라북도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북 FC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애착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이게 우리의 어떤 지리적인 문제지 이거 뭐 축구의 본질은 아닌데. 그러나 어떤 구단이 있다면 그래서 A라는 도시에서 연고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이 도시가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축구장에 왜 오는지 혹은 왜 안 오는지 온다면 어떤 이유로 오는지를 그 인문지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 공부할 필요는 없죠. 지금 전술 짜가지고 내일 경기하기도 바쁜데 그러나 들어는 해야죠. 포항 다르고 울산 다르지 않습니까? 광양 다르고 광주 다른 것이고 똑같이 뭐 경남에 있다, 똑같이 전남에 있다고 해서 같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지리마다 다르고 역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원에 두 팀이 있습니다만 서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적어도 지도자라면 이 지역은 이런 곳이야. 우리 선수들에게 자 내일 경기는 전술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 잠깐 생각해 보자. 내일 오는 사람들이 왜 올까? 지금 5월 13일이라고 한다면 10월 8일이라고 한다면 왜 봄엔 안 왔는데 가을에는 올까? 이 지역은 어떤 문화가 있길래 이런 것이 조금 얘기가 된다면 훨씬 더 지역 애착 이런 것이 높아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다가 연말에 연탄 몇 번 나른다고 지역과 밀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품, 선물 이런 걸로 축구를 유인할 필요는 없다. 축구 그 자체, 지역과 축구의 결합 이것이 콘텐츠고 상품인 것이지 뭘 더 준다, 누구 데려오면 뭐 이렇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죠.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축구를 낮추는 일이 된다.
축구는 정당하게 가격이 판정될 필요가 있다. 그 땀방울은 정당하게 정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무료고 저렇게 하면 50%고 이런 거는 마케팅에서는 하지만 우리 지도자와 선수들은 우리의 움직임이 제대로 정산되고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료 관중을 집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축구가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러한 축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미 40년 가까이 있어 오면서 전통적인 축구 명문 도시들, 구단들에 의하여 충분히 이런 문화가 살찌워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이나 뭐 수원 삼성이나 FC 서울이나 충분한 문화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간다면 선수와 지도자분들이 이 한편 국가대표가 돼서 엄청난 그 영광을 생산하고 창출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국가대표라는 일시적인 일이죠. 직업이 국가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은 프로 구단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프로 구단의 지역 문화, 지역 역사와 축구가 깊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니까 리버풀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반부 얘기를 좀 더 짧게나마 압축해서 드린다면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IOC에서는 2020년에 어젠다 2020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5, 6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스포츠 전문가와 선수들, 감독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까지 다 참여해서 어젠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한 5, 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014년, 15년부터 팀을 만들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앞으로의 올림픽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어젠다를 발표했는데 이 올림픽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뜻은 멋진 슬로건을 멋있게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IOC가 올림픽으로 집약되는 스포츠의 정책과 문화와 여러 산업을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OC가 그러면 그러나 보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IOC의 이런 정책의 선회나 패러다임의 선회는 각국 IOC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도 이 어젠다를 수용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맞게 스포츠의 교육과 문화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축구협회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또 축구 문화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IOC가 추구하는 어젠다 2020을 역사 속에서 이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20세기의 국가발전 국위선양에서 상당히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분들의 당장의 어떤 그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삶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어젠다입니다.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내일 당장 뭐 출근 시간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이제까지 알아왔던 스포츠의 아주 기본적인 힘과 가치에 더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직업이 붙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이지만 2032년, 2042년에는 전혀 다른 스포츠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올림픽 어젠다 2020입니다. 이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보면 빨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세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올림픽을 미래 가능성에, 올림픽을 가로 열고 스포츠, 축구,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이렇게 다 넣어봅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과 역할과 가치가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축구의 미래 가능성이 부응하고 적합하도록 우리가 함께 새로운 상상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번안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40개 권고안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글을 하거나 대한체육회에 가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이런 스포츠의 역할, 사회 각계각층과의 결합, 스포츠에 대한 어떤 사회 공동체의 더불어 연대하는 모색 이런 것이
맨 위에 빨간 줄로 써 있지 않습니까? 사회화, 대화하라, 스포츠가. 이걸로도 부족해서 당장 도쿄올림픽이 열렸을 때 2020 플러스 5를 또한 IOC는 제시했습니다. 바로 작년 3월에 왼쪽에 보시면 2021년 3월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기존의 대원칙을 천명했는데 앞으로 올림픽이, 앞으로 스포츠가, 축구가 변해야 된다라고 대원칙을 천명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5를 더 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연대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와의 결합성, 환경 생태와의 지속 가능성, 스포츠 기구, 즉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 같은 이런 상당한 역할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스포츠의 굿 거버넌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겼으니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세부 사항으로 한 15개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3번, 선수의 권리와 책임, 특히 선수의 권리, 인권,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5번, 스포츠가 안전하고 더욱더 이 갈등과 불안과 긴장이 없어져야 된다. 6번, 스포츠가 사회 여러 가치들과 함께 만나서 전진해야 된다. 14번, 스포츠 기구는 굿 거버넌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등등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오늘 지도자분들의 당장의 일상이나 당장의 전술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별도의 영역이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어젠다의 변화나 가치 개념의 변화는 그저 20세기에 대한민국이 막 발전하던 과정에서 가졌던 스포츠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 필요하고 그런 세계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분들은 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을 스포츠의 변화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감수성의 변화는 뭐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비록 따지 못했어도 이렇게 상대팀을 칭찬해주고 손도 들어주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지도자분들도 뭐 이미 인권 감수성, 문화 감수성은 상당히 변화했고 발전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뭐 안 좋은 일들은 좀 여전히 조금 있긴 합니다.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를 거대한 메가 이벤트로만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이 그 이후 상당히 대구, 영암 여러 지역에 메가 이벤트를 유치했다가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역시 20세기처럼 엄청난 거 유치하면 그 지역의 스포츠 문화 발달한다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분들도 이런 상황의 변화를 잘 인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도자분들은 주어진 특히 축구라는 종목에 각급의 어떤 분화된 것이 있겠죠. 공격 라인도 있을 테고 제 시간이 끝나면 이제 골키퍼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그 전문 영역과 분야가 다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포츠와 역사,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와 사회, 스포츠와 지역 공동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풍부해져서 축구 산업이 확장되고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손흥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프로구단 될 것도 프로구단에 가서 연봉을 적절히 받는 선수로 다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러면 안타깝죠. 그런 생각만 하면 우리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중고등학교 때 같이 축구를 했던 그 많은 동료들이 다 지도자가 돼서 여기 와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못했었던 실력도 문제가 됐겠지만 부상이나 슬럼프나 여러 문제로 중도 탈락한 많은 동료, 후배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타깝죠. 21세기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뭐 챙겨주고 안부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포츠를 이렇게 확장함으로써 스포츠 산업과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진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를 역사와 만나고 문화와 만나고 특히나 지역 공동체와 만나게 한다면 스포츠 산업은 훨씬 더 확장될 것이다. 모두가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뭐 바르셀로나 얘기는 뭐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화면으로만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성 스포츠에 대해서도 훨씬 더 촉진된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만 끝으로 드린다면 우리 전국의 지역이 쇠퇴하고 여기 연고팀들이 막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 인구도 줄고 경제도 줄고 산업도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앞으로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대도시 말고는 축구하는 곳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촉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 하나의 사례만 든다면 빌바오라는 도시가 스페인에 있는데 이 도시도 이렇게 쇠퇴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문화가 일어나고 지역민이 결속하고 여기에 미술관이 생기고 지역에 작은 문화적 거점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다 애슬레틱 빌바오라는 축구팀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서점이 있다, 미술관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미술관과 이 서점들이 다 축구장과 축구 문화와 이래저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바오라는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된, 아까처럼 침체했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덴마크 코펜하겐도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샬케 공사, 우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샬케 공사라는 독일의 팀에 가면 선수들이 들어가는 입장 그 터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터널은 뭐냐 하면 샬케 공사가 바로 탄광 광부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마치 탄광 막장에 목숨 걸고 들어가듯이 오늘 경기를 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파독 광부들이 여기서 일했었는데요. 서정원 우리 감독님이 과거에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스타였었고 또 프로축구에서도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 큰 업적을 이루신 서정원 감독님께서 바로 이 샬케 공사에서 이런 걸 배운 것입니다. 노란 줄만 보시면 바로 이 대다수의 지역민들, 지역의 역사, 지역의 경제, 지역의 삶 속에서 서포터스가 나오고 거기서 축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경기를 하러 들어가는 이 공간마저도 여기가 바로 샬케 공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문화적 가치, 지역적 가치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구 FC가 저 대구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월드컵 경기장, 거의 7만석 가까운 종합운동장 큰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10,000명이 와도 덜 온 것 같았거든요. 10,000명이 와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10,000명 오는 날도 별로 많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도심지로 들어가서 최대 수용 인원 12,000명밖에 안 되는 이 경기장으로 갔을 때 여기에 10,000명이 오면 완전히 대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도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와 삶 속으로 축구가 들어가면 대파학이라는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축구도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축구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어떤 축구 문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가 21세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스포츠가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우애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스포츠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좋아하실 줄 몰라서 다 준비했어라는 관점에서 이게 이야기를 좀 늘어놓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막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대면이나 또는 지속적인 그런 만남의 기회가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저도 몇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도 있고 소감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질문이나 소감을 다 응대하기는 어려워서 몇 말씀만 이창수 선생님께서 스포츠가 경쟁과 막 긴장된 이런 것도 있지만 레크리에이션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품위와 문화적인 여유를 더욱더 촉진하는 그런 것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창수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 마치고 언젠가 또 새로운 기회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